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서 더 충격을 받고 있는데 김정은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또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미는 동맹이지 않습니까? 동맹 간에 사전 통보도 없이 그 우리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그 숙련된 기술 노동자들을 쇠사슬과 뭐 이렇게 밧줄 등으로 묶어가지고 체포 구금하고 또 그 체포하는 과정들을 방송으로 이렇게 그 방송된 것도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하루 만에 석방 교섭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 정부의 그 신속한 대응으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경 이전에 그 이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다. 이런 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조치나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문제는 비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홍석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무능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전문직 취업 비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재명 정부를 탓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포라고 그 이민 전문직 취업 비자가 있는데 이게 한미 간에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한테 쿼터를 이제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한미 FTA가 체결이 됐잖아요. 13년이 지났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거 아니에요? 그때 박근혜 정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와 있는 건데 그 동안에 그 2포 그 비자에 대해서 그 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해결하지 네.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보수 정권, 그 진보 정권 아우를 것 없이 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고 앞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 여야 정이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FTA가 체결된 뭐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뭐 칠레 등은 전부 다 쿼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FTA 체결할 때 좀 잘못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경의 문제이기도 해서 비자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통 의원들 말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쨌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으로 대미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트럼프도 이런 한국 노동자들의 그런 취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잖아요, 오늘. 그리고 한미 간에는 사이는 아직 여전히 좋고 문제될 게 없다라고까지 했고 다만 조지아주에 있는 그 주민들 자기네 그 미국인들에 대한 채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확대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이것이 뭐 다른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 이유라기보다는 미국 내의 국내 정치, 불법 이민자 관련된 이슈, 또 비자 문제 이게 더 크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조지아주가 공화당이 대단히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일종의 그 국정과제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거 올해 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이 조지아의 주는 좀 특이한 것이 2022년도에 그 바이든 그 대통령 때 현대차를 거기서 유치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아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조지아 주에서 특히나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지아 그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까지 엮으면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추방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자리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그런 조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정관신 대변인 의견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오늘은 또 그렇게 그 체포 구금해놓고도 한미 관계 전혀 문제 없다고 또 천연덕스럽게 얘기하고 사실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그런 숙련된 기술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스타라는 단기 비자 90일짜리 그 관광용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체포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트럼프는 이제 그 숙련된 기술도 이전해주고 또 조지아주에 있는 그 미국민들도 채용해 달라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런 의도들이 밑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전형적으로 그런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한미 동맹도 그렇게 그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미 동맹 관계도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저기 접근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스타일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그 앞으로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무슨 이재명 정부가 무슨 무능하다거나 이렇게 갈 것은 저는 정말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세 협상도 잘했다라고 평가가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어쨌든 사고가 체포구금 된 이후에 바로 수습도 잘 하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들을 잘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외교에는 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도 압도적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역 적자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적게 투자했죠. 대미 투자를. 무역 적자 기준으로 미국에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지금 저기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왜 국익 중심의 실용액을 못했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맹목적으로 가치 얘기하고 진영 얘기하고 다 퍼주고 기억나는 게 그 팝송 부른 거하고 바이든 날리문밖에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 외교 참사를 정말 뭐 국가대표급으로 이렇게 저지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 뭘 얻어냈습니까? 정작 반도체법 등에서 각종 그 경제 산업 경제나 그 외교 측면에서의 그 힘든 것들만 상황만 봉착해 있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가치도 전환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으면 그 전에 늘 오히려 저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하면 역으로 그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그 생명이나 안전이 딸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초당적으로 저는 이거 문제 해결을 같이 하는 게 지금은 뭐 맞는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안 수사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다 이제 이걸 나누고 난 다음에 조직 개편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공소청장을 임명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지금 임명하지 않는 이유일까요? 일단은 정보조직 그 법 개편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제가 좀 틀린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일단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수사와 기소라는 월계만 정보조직부에서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수기하고 공론화해서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검찰개혁 4법으로 불리는 법들을 좀 완성시켜 나가자라는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보안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차후에 논의의 이제 과제로 남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의 그 비대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공수청이 하나 더 추가돼서 비대해진다. 이게 본질은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특위위원들한테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 중수청 있잖아요. 행안부에 속해 있는 중수청하고 국수본 간에는 서로 견제와 대립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교류도 단절시키고 그래서 그 행안부 장관이 또 저 지휘권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년 동안의 그 수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냥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그런 의견들을 같이 많은 후속 법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기하고 제시도 하시고 그래갖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수청 담당자들, 관계자들을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왜 행정안전부
속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이제 지금 검찰청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데 그 전에 검찰청 체제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있었잖아요. 검찰청이. 근데 그걸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데 그걸 같은 법무부 산하에 두면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검찰청에서 하나의 그냥 중수청의 청이 하나 더 생긴 거고 오히려 검찰이 더 비대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네. 수사지휘권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권도 독립시켜 주면서 중수청과 그 국수본 간에 그런 그 서로 견제 균형 이런 것도 작동할 수 있게 해서 국민의 그 수사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의원께서는 오늘 대통령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요?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취임한 날부터가 벌써 세 번째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와 또는 야당과의 소통, 그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좀 꾸리겠다라는 것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좀 봐줬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때는 720만에 회동을 했었잖아요. 예. 그와 비교해서는 정말 그런 진정성은 야당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좀 전에 우리 또 홍 의원님께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거를 너무 좀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여야 간에는 서로 이제 이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공통적인 그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했던 그런 공통 분모들부터 먼저 찾아서 그 해결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야당에서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뭐 특검법에 대한 것,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 이것을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야당이 대통령 만나는 목적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니까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또 여야 간의 대표가 뭐 그동안 사실 뭐 그 악수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그 대치 국면에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하모니 메이커 역할을 해가지고 예. 그 양쪽에 악수하면서 이렇게 그런 또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상당히 큰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그 대표가 그 회동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숙고할 것이고, 또 제안한 내용 중에서는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 권한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회와 또 협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야 알겠습니다. 또는 그 당정대 간에 또는 여야 또는 당정대 간에 협의하는 그런 걸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사람 모두 오늘 하루 보람차게 보냈구나. 근데 그래서 주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 회동한 걸 보고 느낀 것은 네. 우리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백브리핑에서도 브리핑을 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앞으로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서 소통의 시간 갖겠다.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동혁 그 대표가 제안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즉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회 입법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즉답은 할 수 없는 네. 거지 않습니까?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청년 고용 정책이라든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라든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이런 구체적 민생 정책 제안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실용주의자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야당과의 소통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야당의 대표가 제안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정말 진정성을 저는 오늘 읽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소통을 하면은 처슬에 배부르진 않지만 신뢰가 계속 누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태 조국혁신당 내부 파장 이후에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섰거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사태에 대해서 좀 선긋기 또는 차별화 뭐 이런 기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선긋기나 차별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서는 비판하고 잘한 건 칭찬하는 그런 기조인 거죠. 그래서 네. 조국혁신당과 박지원 대표 합당
말씀도 좀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년 뭐 지방선거까지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더 합당은 더 이제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 상황이 정말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사퇴한 거로 이것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해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그 대책들을 내놓고 마음을 사지 않으면은 더 당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